자, 드디어 시험 범위 마지막 글입니다. 그쵸?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도 우리가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론 부분도 사실상 문제가 한두 문제씩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넘어가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김장은 한국인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는 것으로, 그쵸? 자, 여기서 이 김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바로 한국인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김장의 목적과 개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조화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음식 문화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장 속에는 바로 뭐다? 우리 민족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조화로운 태도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적도록 합시다. 김장 문화에 담긴 김장 문화에 담긴 우리 민족의 전통과 특질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화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음식 문화이다. 또한 공동 작업으로 김치를 담그고 그것을 나누어 먹는 것에서는 그렇죠? 우리 민족의 협동과 나눔의 공동체 정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전통과 특질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김장 문화에 담긴, 그렇죠? 자, 이는 김장 문화에 담긴 우리 민족의 전통과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문학에도 우리 민족만의 고풍습과 사상 그리고 정서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학 속에도 바로 뭐다? 우리 민족의 풍습과 사상 그리고 정서가 담겨 있다. 즉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로 뭐다? 한국 문학이 고유한 특질을 지니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뭐 넓은 의미로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뭡니까? 사상, 가치관, 그 다음에 정서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는 건 사실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의 문화까지도 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할 수 있어야지 그 언어를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잘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언어를 이용한 예술인 거고 당연히 그 속에는 바로 뭐다? 우리 민족만의 풍습과 사상 그리고 정서가 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 문학은 그 나름의 고유한 특징을 지니게 되었고 이러한 특질들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와 한국 문학의 전통이 되었다. 한국 문학의 특질은 주제의식, 가치관, 표현형식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에는 해학과 풍자, 그 다음 한의 정서, 자연 친화 등 그쵸?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 준다면 웃음으로 눈물 닦기 이것도 이제 우리 문학의 특질로 봅니다. 알겠죠? 왜? 오히려 슬픈 장면을 우습게 표현을 한다는 거야. 흥부전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박해인이조차 잊지 못하는 그러한 슬픈 장면인데도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해가지고 우습게 만들므로써 오히려 슬픔을 웃음으로써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 민족의 특질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문학을 생산하고 수용하여 내일의 한국 문학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죠. 자, 박스로 표시합시다. 오늘날부터 밑거름이 된다까지. 그렇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바로 뭐다?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것으로서 잘 보존하여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걸 자꾸 발전시키고 계승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한국 문학을 대하는 바른 태도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학의 특질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단원이 바로 요 단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이제 지문 동산탈춤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역시 이것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가면극이고 민속극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극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비문학입니다. 구비 전승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성격은 자, 당시 사회를 풍자하고 있고, 그래서 풍자적이고, 자, 그 다음에 해학적, 우습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배경은 신분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조선 후기 사회입니다. 제재는 바로 말뚝이의 양반 조롱이고, 자, 주제는 양반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됩니다. 특징은 자, 첫 번째로 자, 일정한 재단 구조가 반복이 되면서 이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각 과장이 독립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구성은 우리가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옴니버스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몇 가지 이야기가 주제는 똑같지만 완전히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각각 이제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그러한 구성을 우리는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 뭐 쓰리몬스터 같은 영화를 보면은 공포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한국, 중국, 일본의 대표적인 감독 3명이 각각 영화, 단편 영화 3편을 만들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묶은 거를 이제 그 쓰리몬스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일종의 옴니버스식 구성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렇죠? 자, 언어 유희, 과장, 그 다음에 희화화, 대상을 우습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다 적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봉산탈춤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봉산탈춤은 자, 바로 황해도 봉산지역의 황해도 봉산지역의 전통 극이자 구비 문학으로서 전승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김진옥 민천식이 구술했고 이두연이 채용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김진옥 민천식이라는 사람이 현재까지 이제 공연을 하는 사람이고 이거를 어떻게 이두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 다 그걸 녹화하고 소리를 녹음하고 해가지고 글로 옮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해지는 방식은 구비문학의 방식으로 전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봉산탈춤은 총 7개 과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자, 1과장은 사실 내용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과장은 바로 재래의식을 담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1과장은 사실 아무런 내용이 없고 오늘 하루 우리가 공연을 아무 사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에 비는 그러한 재래의식을 담고 있는 게 1과장의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2과장부터 7과장까지는 바로 각 과장이 독립적으로 박예승, 양반, 그렇죠? 그 다음에 남편 등을 풍자,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살짝 독특한 게 마지막 7과장인데 7과장은 이제 아내와 오래전에 헤어졌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새로운 부인을 만나서 바람피고 있는데 그 남편을 찾아서 이제 미안 할멈이 남편을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뭡니까? 여성을 그렇게 쉽게 버렸던 그런 모습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런 작품인데 7과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미알이라고 하는 중심인물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 미알이 죽음을 맞게 되면서 그 미알을 그 일종의 죄를 그 미아를 이제 영혼을 달래주는 제사를 지내는데 마지막 과정에 이렇게 제사로서 끝을 내는 게 바로 뭐냐면 오늘 하루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연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제의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 탈을 모두 다 불에 태웁니다. 알겠죠? 왜? 옛날 사람들에게 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영혼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일단 다른 영혼이 그 탈을 통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연을 한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기운들을 모두 다 없앤다는 의미로서 탈춤이 끝나면 항상 마지막에는 모든 탈을 다 불에 태워버리면서 이제 그 극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글의 이제 이해, 그렇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이라는 그런 형식의 문제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봉산탈춤 중에서도 6번째 바로 양반춤, 즉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양반을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과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말뚝이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뚝이가 번거지를 쓰고 있다. 그리고 채찍을 들고 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말뚝이의 신분과 직업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뭐다? 평민이고 마부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번거지가 뭐냐면 챙이 짧은 모자예요.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챙의 길이가 달랐어요. 그래서 양반이 쓰는 긴 이렇게 챙이 긴 모자잖아, 그렇지? 이렇게 챙이 긴 모자를 쓸 수 있다는 건 신분이 양반이라는 뜻이고 평민들은 전부 다 챙이 이렇게 짧은 번거지 모자를 썼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그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대장군 같은 그런 그 드라마 들어는 봤잖아, 그렇지? 거기서 보면은 그 뭡니까?
그거 엄청난 그 큰 부를 이룬 그 명나라와의 그 청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가지고 큰 부를 이뤘던 그 사람 집안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데도 모자는 항상 이렇게 짧은 모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이 평민인데 무역으로 성공한 집안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뚝이의 신분과 그죠 직업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며 등장. 자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이라는 거죠. 자 겉으로는 굉장히 점잖은 척 하는데 뭔가 그 모습이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게 바로 이 양반 삼형제의 특징이라는 거죠. 즉 바로 여기서 이걸 통해서 바로 양반 삼형제를 처음부터 이렇게 웃기게 만드는 희화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양반 삼형제 맞이는 셋님. 자, 셋님은 이제 생원님을 줄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셋님은 바로 생원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면 생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첫째라는 겁니다. 알겠죠? 둘째는 서방님, 끝은 도련님이다. 셋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셋님과 서방님은 옷을 어떻게? 흰 창옷에, 그렇죠? 그 다음에 관을 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양반들 집안에 있을 때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런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관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도련님은 남색 쾌자의 복권을 썼다. 쾌자의 복권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요 흰 창옷, 관, 쾌자, 복권. 여기서 이제 요 내모친 것들은 전부 다 신분을 드러내는 소재죠. 자, 그러니까 앞에서 번거지와 채찍도 말뚝이가 평민이고 마부라는 걸 암시하고 있고, 그 다음 양반 삼형제가 흰 창옷에 관을 쓰고 쾌자의 복권을 입고 쓰고 있는 것도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을 나타내주는 소재들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셋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 셋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라는 거. 그렇죠? 언청이가 뭔지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요즘은 잘 모르죠. 그렇죠? 언청이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간혹 가다가 있었는데 일종의 선천적인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언청이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우리 그 사람의 입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인중이라고 해서 살짝 이렇게 그 줄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 줄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언청이는 이 부분이 아예 이렇게 갈라져 나옵니다. 입술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버려요. 알겠죠? 태어날 때부터 알겠지? 근데 이 언청이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살짝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뭐 아스파거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약간은 좀 지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언청이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약간 그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그 뭡니까? 지능도 약간 떨어지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좀 좋지 않게 보는 그러한 일종의 선천적인 장애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셋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인데 셋님은 그 중에서도 언청이가 두 줄이나 있고 서방님은 그 중에서도 한 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부채와 장죽을 들고 있다. 자, 부채도 쫙 펼치는 그런 부채. 우리가 쓰는 이렇게 촥 하고 펼치는 부채는 옛날엔 양반만 썼어요. 알겠죠? 그리고 평민은 바로 뭐다? 그냥 손잡이에 이것만 달려가지고 이렇게 쓰는 부채는 평민들이 쓰는 부채였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근데 바로 뭐야? 도련님은 또 어때?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그렇죠? 자, 외형적인 결함을 지닌 인물로 묘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바로 뭐다? 상징적인 내용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양반이지만 바로 뭐다? 비정상적인 양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라든지 뭐 한 번쯤은 배우는 작품 중에 보면 조세희의 난쟁이가 써올린 장원공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아버지가 난쟁이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를 굳이 난쟁이로 묘사한 이유가 바로 뭐였다? 바로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소외된 그런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난쟁이라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서 상징적으로 드러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도련님은 입은 삐뚤어졌고 그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1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그렇죠? 현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 거는 뭡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우스꽝스럽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쵸 바로 양반을 희화화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더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올려놓고 한번 네, 진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말뚝이 가운데쯤 나와서 쉬자, 음악과 춤 멈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제대로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쉬라고 하는 말의 기능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 쉬 동그라미 칩시다. 별표도 하나 쳐놓고.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옆에다 한번 써놓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바로 쉬 라고 하는 말의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첫 번째는 그렇죠? 바로 춤과 음악을 멈추게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쉬 하고 얘기하면 이제 춤과 음악이 다닥 하고 멈추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춤과 음악이 멈추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관객의 그렇죠?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바로 뭐다?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재담의 시작을 알리는 이러한 기능을 하더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양반 나오신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재담이 시작하면서 양반의 이제 위엄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양반은 원래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문반과 무반, 그렇죠? 글을 공부하는 사람과 무술을 공부하는 사람 두 부류를 다 합쳐서 둘양자를 써서 양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바로 뭐다? 계잘량의 양자에 개다리 소반의 반자를 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동음 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여기서 말뚝이 봉산탈춤의 재단 구조를 얘기할 때는 첫 번째가 말뚝이의 조롱, 그다음에 양반의 호통, 그다음에 말뚝이의 변명, 그다음에 양반의 안심, 그리고 재단 이런 방식으로 재단이 끝나는 이런 구조를 보이는데 여러분들 교과서는 한 가지를 더 넣었어요. 알겠죠? 여기서 양반 나오신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양반의 위엄을 나타낸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다?
공산 탈춤의 재단 구조 첫 번째라고 보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언어 유희를 활용해 가지고 양반을 조롱하고 있죠. 이게 바로 말뚝이의 조롱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재단 구조 두 번째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양반들이 뭐라 합니다. 야 이놈 뭐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바로 양반의 호통이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재단 구조 세 번째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말뚝이가 변명을 합니다. 아 이 양반들 어째 듣는지 모르겠어. 노론소론 호조 병조 땅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재상으로 계신 이생원 내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여기서 앞에서 자기가 한 얘기를 지금 변명을 하고 있죠. 말뚝이의 변명이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재단 구조 네 번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이 합니다. 합창으로 이생원 내라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양반의 안심을 드러내고, 이것이 바로 재단 구조 다섯 번째가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정리를 하게 되면, 옆에다 정리를 해놓읍시다. 이것도 중요하죠. 시험에 100% 출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공산 탈춤의 재단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자, 재단의 시작을 하게 되고, 자, 핵심은 사실 그 다음부터죠. 두 번째, 바로 뭐다? 양반의 위험을 보이고, 그 다음 세 번째, 그것을 말뚝이가 조롱을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면 양반이 호통을 하고, 그러면 다섯 번째, 말뚝이가 변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 그러니까 양반이 안심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재담이 끝이 난다. 이런 구조로서 여러분 교과서는 이렇게 아마 가르쳐 줄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알겠죠? 근데 핵심은 사실은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됐습니까? 그쵸?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바로 뭡니까? 국거리 장난으로 모두 춤을 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춤도 쉬랑 마찬가지로 세트로 함께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역시 춤의 기능도 한 가지 필기를 해드릴게요. 자, 춤의 기능은,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한 재담이 끝남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알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무대 위에 있던 배우들이 모두 다 어울려서 춤을 춘다는 거죠. 일종의 갈등의 일시적 해소를 드러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다? 공연의, 그쵸? 흥을 돋우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춤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이 구조와 이 춤 이거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한 번만 딱 보면 이제 대부분은 그게 반복이니까 이제 필기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도령은
절대 이제 그 대사는 없고 하루 종일 이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몸소 바로 양반들을 희화화하는 그런 역할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제담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쉬 이제 반죽을 친다. 그렇죠? 자,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앞에 나왔었던 이세원의 삼형제가 아니잖아. 그렇지? 바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전통극의 특징 첫 번째, 그렇죠? 바로 관객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객을 일부러 극 중에 개입을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대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극은 서양의 극과는 굉장히 다르게 그 관객들과 계속 소통하는 방식의 극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해진 그 뭡니까? 그 대본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의 성향이 지역마다 뭡니까? 나이대마다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알겠습니까? 그때그때 약간 애드립이 굉장히 많은 게 우리나라 그게 특징이고 일단 사람들이 이제 다른 자신의 후계자한테 전달을 해줄 때도 이야기의 큰 줄기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허드렛일을 시키면서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저럴 땐 이렇게 하고 하는 거를 몸소 이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 극을 이제 전승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극은 구비문학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해 봅시다. 자, 짤짤한 공방대로 잡숫지 말고 자, 지금 여기서 관객들은 바로 뭐다? 짤짤한 공방대로 담배를 피더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관객들은 바로 뭐다? 전부 다 이 사람들도 일종의 평민들이 대다수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짤짤한 공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 자문죽을 한 발 가오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 오동수복,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나물이 거의 낚시 걸듯 죽 걸어놓고 잡수시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양칠간죽, 자문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담배 그런 그 재료들이라든지 혹은 담배 그 뭡니까 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금 이름을 쭉 나열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들은 바로 뭐다? 평민들한테 양반들이 쓰는 긴 장죽을 사용해라 라고 하면서 지금 양반들을 그 뭡니까 희롱을 하고 있는 조롱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보면 저 재령 나물이 거의 낚시 걸듯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이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재령 이 지역에서는 그 개 낚시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은 낚싯대를 이렇게 여기다 걸고 여기다가 이제 그 줄을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개를 잡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담뱃대를 이렇게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긴 거의 뭐 왕보다도 더 긴 그런 담뱃대를 이용해 가지고 담배를 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장죽을 이용해서 펴라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평민들 보고 양반용품 사용해라 그 말은 이꼴 양반을 조롱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야 하고 양반이 호통을 치죠.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안을 금하라 하였어. 그래서 담배와 잡담을 금하라라고 했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자, 합창 헌안을 금하였다네 모두 춤을 춘다 해서 역시 또 하나의 이제 그 제담이 끝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쉬 역시 춤과 반주 그친다. 그렇죠? 자, 여보 악공들 들으시오.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자, 우리나라 전통극의 특징 두 번째, 그렇죠? 바로 악공의 극 개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객뿐만 아니라 옆에서 연주해주는 악공도 연극 안에 개입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서양은 무대에서 연기하는 거, 옆에서 연주하는 거 완전히 다 분리된 공간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서로 이제 상호 그 작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연을 진행을 하더라는 거죠.
자, 566률 다 버리고 해서 566률은 바로 뭐다? 양반들에게 어울리는 음악이라는 거죠. 어울리는 음악인데 이거는 다 버려버리고 하지 말고 어떻게?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난 좀 쳐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버드나무 홀뚜기를 뽑아다가 불고 그래서 나 풀필이나 불고 바가지로 장난이나 쳐라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양반과 어울리지 않는 음악을 부탁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양반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야인은 뭐야? 이 양반들 어찌됐소? 용두해금 북장고 필이 저때 한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들어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어. 자, 합창 건건들어지게 치라네. 자, 국거리 장난으로 춤을 춘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또 한 번의 재담이 끝났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부터 또 재담의 구조가 변합니다. 이제부터는 앞에 재담의 구조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생원이 이제 나와서 얘기합니다. 쉬 춤과 반죽을 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자, 말두가라고 부르죠. 자,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다? 말두기와 양반은 뭐다? 사실은 주종 관계라는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보도록 합시다.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마러 1조씩 하고 그래서 아침밥 먹고 마국간에 들어간 노세원님.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세원님. 이거는 바로 뭐다? 노생원 님과의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원님은 이제 노세원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노세원님을 끌어다 등에 솔지를 살살 하여, 그렇죠?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령 및 법덕 동양 삼국 무릎매주 발듯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방방곡곡 몇몇 촌촌이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그쵸? 자, 꼭새로 표시합시다. 동은 여울이요부터 참나무 결결이까지. 그쵸? 자, 여기서는 지금 대꾸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쵸? 그 다음 열거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쵸? 자, 그 다음 여러분 처버 중복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점점 크기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점강의 방식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점강까지는 안 가르쳐줄 확률이 높아요. 교사용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점점 크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다 점점 조그만 곳까지 곳곳 하나하나 다 찾아내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점강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참나무 갈결이 다 찾아다녀도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샌님 비뚝한 놈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비속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뭐다? 양반에 대한 조롱의 의도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력 부분 지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내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자, 채찍을 가지고 그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자, 이것도 역시 바로 우리나라 전통극의 특징입니다. 전통극의 특징 세 번째, 바로 특별한 무대나 무대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연극 같은 경우는 무대를 꾸며가지고 그곳이 진짜로 극 중에서 얘기하는 그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이제 그 여러 가지 효과를 사용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즉흥적으로 공연을 해요. 말 그대로 시장이 열리면 거기서 한쪽 구석에서 하는 게 공연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연하는 그 장소가 이꼴 연극 속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특별한 무대나 무대 장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휘 돌면서 이마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세처를 잡아놨습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울장을 드문드문 꽂고부터 문을 하늘로 낸 세처. 자, 이거는 사실은 바로 뭐다? 마국간의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이고, 그렇죠? 즉 양반이 지낼 세처로 마국간을 잡았다 이 얘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역시 바로 뭐다? 양반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놈 뭐야? 이 양반 어찌 듣소? 좌자오양의 털을 잡고 난간 팔자로 오령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되 호박주추의 산호기둥에 비치 연목에 금파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짓고 쳐다보니 천판자여 내려다보니 장판방이라. 화문 석치타 펴고 부벽서를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이 단방영정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중 유태화가 완연히 붙어있고 남편을 바라보니 인이예지가 북편을 바라보니 효제충신이 분명하니 이는 가위 양반의 세척방이 될 만하고 문방제구 볼짝시면 용장궁장 괴 두지 자개 함농 반다지 샛별같이 같은 논료가 노대야 받쳐 여기 놓고 양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 놓고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자 여기서 약간 특히나 또 이제 재단 구조가 한번 뒤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좌자우양 여기서부터 바로 뭡니까? 아까 했었던 자 양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 놓고까지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쭉 올려놓고 씁시다. 그래서 맞춰놓고까지 꺽쇠로 표시하고, 자, 요 부분은 바로 뭐다? 아까 양반의 후통에 대한 말뚝이의 변명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처를 뭡니까? 마우간으로 잡았다고 야 뭐야 하고 혼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변명으로서 양반이 이제 진짜로 거쳐 묵을 만한 그런 좋은 장소를 만드는 뭡니까? 섭외해놨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알겠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다음에 있죠.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평양 동푸르 선창의 돼지 똥물에다 축축 축여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말뚝이의 재조롱이 나타나죠. 조롱을 한 번 더 은연중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쇠털 같은 담배는 굉장히 거친 담배. 우리가 고급 제품을 속에 이제 부드러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거친 담배를 그것도 꿀물도 아닌 똥물에다가 축축 축여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양반이 어떻게, 이놈 뭐야? 하고 재호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죠. 이 양반 어찌 됐어? 쇠털 같은 담배를, 삼털 같은 칼담배가 굉장히 거친 담배, 적급 담배고, 그래서 쇠털 같은 담배가 이제 부드러운 고급 담배라는 거죠. 그래서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축여놨다 그리하였소라는 거죠. 합참 꿀물에다 축여놨다네. 국거리 장난에 맞춰 일제히 춤춘다.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세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그래서 들어간 척을 하는 거죠. 세처 안에 앉는다. 자, 중요한 부분 지나서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다시 또 이제 생원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자, 쉬 음악과 춤 멈춘다. 여목의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가깝도 하네. 우리 시조 한 수씩 불러보세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시조를 서로 함께 불러보는 이런 논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바로 양반의 유식함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놀이 첫 번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자, 서방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시조를 읊는다. 반나마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제시한 것은 바로 전형적인 탈로가, 늙음을 한탄하는 탈로가의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죠. 즉, 내가 지은 것이다, 지은 것이 아니다,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겪지는 못하리라 해서 이제 인생무상을 주제로 하는 전형적인 탈로가의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투기가 자청하여 소리를 한다.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무덤에라는 거죠. 자, 요거는 바로 민요인 성주풀이의 일부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주제는 인생무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양반들의 이런 탈로가의 시조와 민요인 성주풀이의 내용을 이렇게 병렬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바로 뭐다? 이를 통해서 양반 의 시조나 평민의 민요나 다를 것이 없음을 부각하는 그러한 요소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양반들을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보세요. 해서 이제 자기들이 글짓기 놀이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유식함을 과시하려는 의도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보시오. 그럼 동생이 운자를 내게. 그래서 운자는 저번에 우리가 한시 배울 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바로 한시에서 한시짓기 놀이를 하게 되면은 그 출제자가 이제 운자를 제시하고 또 올바른 위치에 맞춰가지고 시를 짓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보면 제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자입니다. 이미 운자조차도 규칙을 맞추지 못했죠. 그렇죠? 왜? 운자가 뭐랬어? 그 절구시 같은 경우는 1, 2, 4행. 근데 이렇게 제시해서 쓰는 경우는 2, 4행의 소리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산자와 영자는 서로 완전히 다른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자의 개념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거 어렵다. 내 여복의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불을 터이니 들어보게. 영시조로 울룩줄룩 작대산하니 황주평산의 동선령이라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의미 없이, 그렇죠? 지명만 나열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를 짓기 놀이를 했는데 그냥 의미 없이 바로 뭐다? 그냥 지역의 이름만을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문학이라고 하는 건 그 속에 깊은 의미를 담아야 되는데 의미를 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는 잘 지었대. 그렇지? 자, 동생 한 기 지어보게. 그럼 형님이 운자를 하나 내십시오. 총자 못잘세. 그 운자 벽자록은 한참 낑낑대다가 형님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그렇죠? 자, 영시조로 집세기 앞총은 헝겊총하니 남학신 뒤축에 거벌못이라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평민들의 생활용품
이름을 역시 의미 없이 나열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또 중략을 하고 그 다음으로 제시된 게 바로 뭐다? 그러면 이번엔 파자나 하여보자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유식함을 과시하려는 행동 세 번째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파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일종의 한자 맞추기 놀이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쉴 휴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부수로 나누면 얘는 사람인 변에 나무목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파자라면 어떻게?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쉬고 있는 글자가 뭐냐 이러면은 이렇게 쉴 휴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이런 게 원래는 파자놀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주둥이는 하얗고, 그쵸?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파자놀이를 하자고 해놓고는 바로 뭐다? 실제로는, 그쵸? 단순한 수수께끼 놀이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들이 자신의 유식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 시조를 읊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한시짓기 놀이를 했었고, 세 번째는 파자놀이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얘네들이 한 행동이 전부 다 사실 제대로 자신들의 유식함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자신들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행위가 된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옆에 하나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양반들이 자신의 유식함을 드러내기 위해 한 행동, 바로 시조 읊기, 다음 시짓기, 파자놀이, 그죠? 행동이 역으로 양반 스스로 자신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유식하게 보이려고 했던 행동이 거꾸로 자신들의 무식함을 스스로 드러내주는, 말뚝에 조롱 없이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놀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자, 한참 생각하다가, 그렇죠? 그죠? 자, 네, 더 운곡편에도 없는 자인데 그것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해서 아주까리의 모습을 이렇게 그냥 수수께끼로 사실 제시를 한 건데 이걸 마치 파자놀이다, 자로만 끝나면은 글자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고 동생 참 용할세. 형님, 내가 그럼 한번 한자 부르게. 논두렁에 살피 짚고 섰는 자가 무슨 자입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그거 참 어려운 자일세. 그것은 논인자가 아닌가. 논 주인이 이제 논두렁 옆에서 지팡이 짚고 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논인자라고 하는 거죠. 하하, 그거 형님 잘 맞췄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취발이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서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바로 뭐다? 새로운 사건을 암시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보답시다. 이놈 말투가 나랏돈 노랑돈 칠푼 잘라먹은 놈, 그쵸? 즉 나라의 돈을 뭡니까? 잘라먹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먼저 취발이라고 하는 인물의
상징성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취바리라고 하는 인물은 조선 후기 신흥 계층을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평민들 중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농장, 대토지를 소유한 그런 농민들 중에서도 신흥 계층이 등장을 하고, 반면에 그 외국과 그런 그 무역, 상업을 통해 가지고 큰 부를 축적한 그런 신흥 상인 계층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데 그 과정에서 바로 뭐다? 나랏돈, 노랑돈을 칠푼 잘라 먹었다라는 걸 통해서 바로 당시 신흥 계층들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는 것을 나타내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나랏돈, 노랑돈, 칠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빛 같고, 울룩줄룩 뱀이 잡는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라는 거죠. 그래서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빛 같고, 울룩줄룩 뱀이 잡는 같은 놈, 이것이 바로 취바리의 외양을 묘사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자, 그놈 심이 무량대각이요 날래미 비호 같은데 샌님의 정령이나 있으면 잡아올는지 거저는 잡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발이라는 놈이 뭐다? 힘이 굉장히 세고 날래는 것도 굉장히 비호 같다라고, 굉장히 재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당시 신흥 계층의 힘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만큼 평민이지만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신흥 계층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힘이 세고 날쌔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샌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올는지 그저는 잡아올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즉 양반이 전령을 쏘주면 그런 놈도 잡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당시 그렇죠? 여전히 양반의 권위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소재라는 거죠. 양반의 명령이 있으면 아무리 죄가 없는 놈도 이렇게 평민이는 잡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있으면 잡아올는지 거저 잡아올 수는 없습니다. 오, 그리하여라.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종이를 받아들고 취바리한테로 가서 당신 잡혔어. 어디 전령 보자. 종이를 취바리에게 보인다. 자, 종이를 보더니 말두개에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그래서 여전히 양반의 이런 권위가 남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취바리, 양반 엉덩이를 양반의 코앞에 내밀게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행동을 통해서 양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엉덩이를 양반의 코앞에 내밀게 한다라고 하는 건 양반의 권위를 조롱하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를 조롱한다고 해서 권위가 없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의 얘기는. 그죠? 자, 그래서 코앞에 내밀게 하면 그놈 잡아들였어. 아, 이놈 말투가 이게 무슨 냄새냐? 예, 이놈이 피신을 하여 다니기에 양치를 못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지금 풍자하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라는 거. 지금 생사람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자, 비속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플러스 바로 뭐다? 당시 양반들의
횡포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저 냄새 난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봅시다. 샌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자, 여기서도 우리는 바로 뭐다? 당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물질 혹은 황금 만능주의의 사회, 돈이 최고인 사회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필 그놈을 잡아다 죽이면 못하오.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논아 쓰도록 하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쵸?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채 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 양반들이 부정부패를 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바로 샌님은 못 본 채 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라고 함으로써 이거는 바로 당시 양반들의 부패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즉 내가 안 했으니 나는 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밑에 사람 시켜서 하게 만들고는 거죠. 그래서 그리 알고 계시오.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 한바탕 춤을 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라고 해서 이 전원 마지막에 결국 다 퇴장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과장이 끝남은 이렇게 보여주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극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봉산탈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김유정의 본본까지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 확장학습에 실려있는 작품 김유정의 본봄입니다. 자, 요것도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단편 소설이고, 농촌 소설이고,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줄 텐데 이 김유정의 본본 같은 건 또 대표적인 순수 소설입니다. 알겠죠? 시대적 상황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성격은 해학적이고 향토적이죠. 그러니까 봉산탈춤과의 공통점은 해학성을 볼 수가 있고 차이점은 바로 뭐다? 풍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본본은. 알겠죠? 자, 제재는 바로 나와 점순이의 혼례가 제재고 혼례 문제. 속은 성례라고 하기도 해요. 자, 주제는 대릴 사위인 나와 장인의 성례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다루고 있고 혹은 산골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자, 비속어와 사투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향토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주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결말을 절정 속에 삽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말이 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절정 앞부분 나오고 결말이 제시된 다음에 다시 절정의 뒷부분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삽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극적 긴장감 그리고 해학성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제목이 이제 봄봄이에요. 봄을 두 번을 써놨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제목의 의미는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계절적 배경인 봄과 다음 플러스 사랑이 싹트는 봄.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봄봄이다 라고 쓰기도 했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나의 사랑이 싹트는 봄에 플러스 점순이의 사랑이 싹트는 봄의 의미를 담아서 봄봄이다. 왜 우리가 뭐 사랑에 관련된 혹은 연애에 관련된 막 이런 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바로 뭐야? 얼른 겨울이 지나고 나에게도 봄이 왔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 싹튼다는 이런 의미로서 봄의 의미를 사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봄을 이렇게 두 번 쓴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부분 줄거리. 자, 나는 점순이와 성례를 치르는 조건으로 장인의 집에서 대릴 사이로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갈등의 근본 원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실 나는 바로 뭐다? 대릴 사이로 있죠. 이게 바로 나의 표면적 지위입니다. 일단 내가 이 집에서 있는 이유는 바로 대릴사위, 대신에 일을 좀 해주고 어느 일정 기간 일을 해주고 여자를 데리고 오는 그런 이유로 대릴사위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3년 7개월 동안 머슴처럼 일만 시키는, 자, 근데 실상은 바로 뭐다? 나의, 그쵸? 이면적 지위는 바로 사실 머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즉 월급 주지 않는 뭡니까? 머슴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머슴처럼 일만 시키는 장인에게 불만을 품는다. 그러던 중에 점순이까지 나를 충동질하고 결국 나는 성내 문제로 장인과 몸싸움을 벌인다라는 거죠. 자, 이놈아 놔라 나. 그렇죠? 자, 지금 뭡니까? 나가 장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장인의 거시기를 콱 하고 움켜잡은 그런 장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장인님이 헛손질을 하며 솔개 위에 잰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뒷굿이 더 댕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놔라 놔라 하는 거지. 그렇지? 지금 바로 뭐다? 사위에게 지금 할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사위인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이유는 굉장히 바로 절박함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해학적인 그러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래도 안 되니까 얘 점순아 이 악장에 안에 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서 하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이지? 자, 그런데 지금 바로 뭐다? 내 예상과는 다른 행동을 점순이가 보였다는 거죠. 자,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자,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 달려들며, 그렇죠? 지금 오히려 나를 지금 충동질 해가지고 아버지랑 싸우게 해놓고서는 정작 싸우니까 바로 아버지 편을 든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점순이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는데, 사실 이거는 나가 굉장히 어수룩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점순이는 좀 그냥 강하게 이제 빨리 결혼 문제를 주장해라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건데, 나는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 장인님과 싸워가지고 혼내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자, 그래서 애구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여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쥐로 다 받치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나려줘줬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 하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멍하니 멀거니 들여다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의 행동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바로 망연 자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점순이의 행동에 영문을 알 수 없어가지고 바로 멍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라고 얘기함으로써 굉장히 좀 해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 이제 드디어 끝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과제는 여러분 뒤에 보면은 문제가 한 90문제 정도 실어놨어요. 알겠죠? 이거를 다음 주까지 풀어오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많이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조금 이따가 마칠 거니까 잠깐 문제를 풀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